이번 시간에는 86페이지네요. 등기의 추정력. 기본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은 우리 이 법률 규정에는 추정한다는 규정이 없지만 그 효력의 정도는 법률에 추정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죠. 이걸 보통 법률상 추정이라 그래요. 법률상 추정. 자, 먼저요. 1번 동그라미 보시면 부동산 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맞춰진 것으로 추정하고 등기 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법률상 추정을 하기 때문에 등기 사항은 그대로 유효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러면 추정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바로 입증, 자, 이렇게 등기 사항 추정, 인정해 두는 것입니다. 인정. 유효한 존재, 사항이 존재한다라고 추정,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추정이라는 것은 입증 책임이 이 내용을 부정하는 사람이 부담하게 돼요. 그러면 이 부정하는 사람이 판사를 설득해서 증명하면 그때 이 추정이 번복된다 또는 복멸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부정하는 사람이 증명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추정은 여전히 존속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꼭 알아두셔야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3번 질문 한번 보실래요? 3번. 다음 페이지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자 등기의 등기 명의는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렇죠?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 무권들의 요건의 존재는 등기 명인이 주장 입증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이 말은 뭐예요? 부정하는 사람이 지금 등기되어 있으니까 유효한 내용의 매매가 있었고 대리인이 만약에 등기했다고 거기에 표시되어 있으면 대리권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등기부가. 그렇다면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할 책임을 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것은 추정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4번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 등기의 추정력은 현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갑이라면 갑의 소유권자라는 것이 추정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등기에 그 앞에 현재 소유자는 등기가 갑이 되어 있지만 그 전에 소유자는 을이 되어 있으면 을과 갑 사이에는 갑이 소유자라는 것이 직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갑이 소유자라는 것이 추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 대해서 추정하는가 미치는가 그래요. 이 추정력은 여기에도 미친다. 직전 소유자한테도. 등기 명의자가 등기 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그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했다 하더라도 이 등기 명의 스스로가 추정한 추정 내용의 부정자가 아니니까요. 여전히 추정되는 것이죠. 따라서 거기에 부정하는 사람이 입증했다는 말이 안 나오면 추정력은 그대로 존속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다만 5번 소유권 보존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이 추정력은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5번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게 직전 소유자한테 미치는가 이렇게 물으면
그 직전 소유자가요, 등기하지 아니한 채 미등기인 채로 만약에 타인에게 처분해가지고 양도해가지고 그 양수 받은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했다는 거예요. 요게 양수인이 소유권 보존 등기했다. 그러면 전 소유자인 양도인이 말입니다. 만약에 나는 이 양수인한테 양도한 사실이 없다. 양도 사실을 부정해버리면 양도인이요, 소유자인 양도인이 양도 사실을 부정했다 이래버리면 이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져 버립니다. 깨어지고 이 양수인 스스로, 즉 등기 명인이죠, 등기 명인인 양수인 스스로가 자기가 이 양도 사실을 증명해야 돼요. 자기가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이것을 입증할 책임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등기 명인이 스스로 입증 책임을 진다 이래 되니까, 아, 소유권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아주 약하구나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5번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인이 자기가 건물을 신축하여 최초로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 아니라 양수인에 불과하다면 그 소유권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양도한 사람이 양도한 사실을 부정해버리면 그 등기 명인 스스로가 적법하게 양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 요 5번 지문은 알아두셔야겠죠. 그것은 7번까지도 연결됩니다. 5번은 7번 지문, 이거하고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사망자 명의의 등기 신청에 의한 등기 추정력은, 이것은 원칙적으로 사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효인 등기고 추정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망자의 상속인이 만약에 이 등기를 실현해 줬다라고 하면 그때는 실체한 게 부합하기 때문에 유효한 등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망자 명의 자체는 무효인 등기고 추정력도 없다. 다만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그 등기 실현을 협력하여 타인에게 등기를 이전해 줬다라고 하면 이때는 그 양수인, 즉 등기 명인이 적법하게 유효한 등기를 가진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10번요. 허무인 명의의 등기. 이것도 역시요, 무효인 등기일 뿐만 아니라 이런 추정력도 없습니다. 무효 등기면 추정 없어요. 자, 이때 여기 등기의 추정의 등기는요, 유효한 등기든 무효인 등기든 본등기이기만 하면 추정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돼요. 그래서 무효 등기여도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허무인 명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 가짜로 만들어서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라는 것은, 그런 경우에는 아예 무효인 등기뿐만 아니라 추정력조차도 이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요. 자, 그것이 10번입니다. 자, 막 그런 정도로 여러분 정리를 좀 해 두시자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4번. 부동산에 있어서는 부동산에서는 점유자에게 권리의 적법을 추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자가 당의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추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200조가 여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자의 권리 적법 추정이라는 200조는 어디에 적용되냐? 이것은 동산의 점유자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여기만 적용합니다. 동산요. 어떤 사람이 동산, 예컨대 자전거를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자전거를 점유하고 있는 저 사람이 자전거의 소유자이구나. 이렇게 추정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동산 점유자의 권리 적법 추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동산에서만 이렇게 민법 200조 권리 적법 추정을 이렇게 인정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부동산은 어디서 나오냐? 부동산은 어디서 나와요? 등기부를 보고 등기부에 누가 소유자라고 등기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추정해야 되죠. 이걸 우리는 등기의 추정력이라 그런다. 그죠? 지금 우리가 등기의 추정력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을 가지고 부동산의 소유자, 부동산에 대한 물권자를 추정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알아두셔야겠죠. 14번. 자,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9페이지의 명인방법. 이 명인방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게, 이것은 판례가요, 관습법상으로 인정되는 공시방법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때 명인방법은, 자, 주로요, 거기에 1번이나 2번, 3번,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대상이 되는 물건요, 명인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물건은 나무들입니다. 나무, 수목. 다만 이게 임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없는 나무들이요. 이제 수목이라는 것은 토지에 심겨져 있는 나무를 말하죠. 이게 수목이 집단으로 있든 아니면 한 개로 있든 관계없습니다. 수목. 그것을 명인방법 한다든가, 또 과일 있죠. 과실이라는데, 보통 나무에 그대로 열려있는 분리되지 아니한 과실, 이런 것들을 주로 합니다. 물론 농작물도 될 수 있죠. 농작물도 이것도 이제 명인방법을 통해서 소유권 관계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때요, 이 명인방법으로 나타내는 권리는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명인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는 권리, 공시 권리는 소유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목의 소유권, 미분리 과실의 소유권, 그리고 농작물의 소유권, 이런 것을 명인방법을 통해서 나타낸다. 이런 이야기죠. 자,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90페이지에요. 동산의 인도. 동산의 인도. 이 동산의 인도가 뭐예요? 인도. 이게 동산의 권리를 공시하는 방법이 바로 인도라는 것이죠. 우리 민법상 그죠? 인도. 물론 여기에 우리 민법에는요, 인도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자, 이런 것은 기본을 알아두셔야 돼요. 현실 인도가 가장 기본이지만, 손에서 손으로 이렇게 건네주는 것, 현실 인도. 그 다음에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이 4가지가 있는데요. 자, 거기에서 첫 번째, 1번 동그라미요.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이 이중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여러 사람 중에 처분금지 가처분 집행 후 다른 양수인이 현실 인도를 받았을 때 그 동산의 소유권 기속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했죠. 자,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 점유 개정에 의해서 동산을 이중으로 거래했다, 팔았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소유자를 어떻게 정하느냐. 소유권자는 당해 그 동산을 먼저 현실적으로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 이걸 갖추는 자예요.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판례이기도 하고, 점유 개정에서 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했다면 당해 양수인이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 양수인들 중에 진짜 당해 그 동산의 소유권은 누가 가져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소유권자는 먼저 현실인도 갖추는 사람이 이 사람이 소유권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거기에 1번 지문 거기에 가장 핵심이네요. 과연 누가 먼저 소유권을 가져간다고 해야 되냐 하니까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죠. 동산 소유자가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고 각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양수인들 사이에 있어서는 먼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해온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다. 여기까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예요. 그죠? 먼저 현실 인도를 갖추는 사람이 진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꼭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요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선의취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의취득. 자, 먼저 선의취득에서는요. 거기에 3번에요. 점유 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이 인정되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안 된다. 이거부터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선의취득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으로 이렇게 당의 목적물이 인도가 돼야 되는데 이 인도 중에는요. 점유 개정이라는 방법에 의한 인도는 선의취득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따라서 점유 개정 이외의 방법으로만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당의 물건은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양수인한테 소유권 넘어갔다고 이렇게 인정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우리 판례는 점유 개정에서는 선의취득을 양수인이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5번 동그라미 5번요. 여기에는 양수인은 선의이고 무과실로 점유를 할 것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점유 개시할 때 개시 시에 선의 무과실 것을 요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선의 무과실을 판단할 때는 언제 선의 무과실을 갖춰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점유 개시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 바로 물권행위가 완성할 때 이렇게 했죠. 앞에서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물권행위가 완성할 때에 선의 무과실이 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자, 5번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을 또 한번 볼까요? 7번. 점유 보조자의 횡령과 도품에 관한 문제 이랬죠. 자, 우리는 선의취득에서요. 여기서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징이 있어요.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징이 있어요. 선의취득의 대상 물건은 동산이잖아요. 동산, 즉 인도로 점유로 공시하는 동산입니다. 이 동산이 만약에
도품이거나 또는 유실물에 해당된다 라고 하면 우리 민법 250조, 251조에 이 특칙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놨네요. 진정한 권리자, 진정한 소유자죠. 진짜 소유자예요. 도난 당한 사람 또는 잃어버린 사람 이 말이죠. 이 진정한 권리자는 거래를 통해서 선의 취득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물건을, 그죠? 도품물, 유실물을 양수받은 사람이겠죠. 양수받은 선의 취득자, 현재 이 사람이 물건을 이렇게 점유하고 있겠죠. 동산을, 그죠? 동산 물건. 이렇게. 이 선의 취득자에 대해서요, 우리 민법 규정 250조에서 특징을 하나 줬는데 그게 뭐냐? 바로 진정한 권리자는 그 물건, 선의 취득자야. 그 물건, 그건 내가 잃어버린 물건이다. 유실물. 내가 도둑 맞은 물건이다. 도품, 그러니까 돌려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뭐냐? 반환 청구를 인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다만 이것은요, 도난 당한 날로부터, 잃어버린 날로부터 2년 내에만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 권리를요. 2년 내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선의 취득자는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선의 취득자는요, 억울하죠. 왜냐하면 이 주인이 아닌 사람부터 내가 돈을 주고 샀잖아요. 선임무과시로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도 지금 대금을 지급해버렸고 또 물건도 이렇게 건네줘야 되니까 이중으로 손해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다시요. 진정한 권리자가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면 선의 취득자는 돌려줘야 되는데 이때 선의 취득자는 이 진정한 권리자한테 내가 당신이 잃어버린 물건이나 그 도난 당한 물건을 내가 누군가로부터 살 때 대가를 지급하고 샀거든. 그러니까 대금을 지급하고 샀다 이 말이죠. 거래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대금은 당신이 줘야겠다 라고 하는 권리를 인정해줘요. 이거는 대가 변상 청구권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진정한 권리자는 자기 물건을 반환받을 수 있는 대신에 당해 그 거래한 상대방 선의 취득자한테는 대가를 변상해 줘라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정을 하는데 다만 이때요. 이 선의 취득자가 선의 취득을 어디에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대가 변상을 청구받기 위해서 선의 취득을 할 때 이 선의 취득을 어디서 했냐라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 다음과 같이 이 세 가지 형태의 거래 행위 중에서 취득했을 때만 허용해요. 대가 변산 청구를요. 요때 한해서만 요 대가 변산 청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공개 시장에서 매수해서 선의 취득했다. 라거나 아니면 뭐 경매를 통해서 매수하여 선취했다든가 경납받은 거죠. 아니면 동종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선취당한 경우요. 상인. 상인에게서 매수하여 선취당한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만 대가 변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제한해 놨어요. 그죠? 이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돼서 선취됐을 때만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요것을 지금 거기에 92페이지에 정리해 놨어요. 요걸 선취득의 도품에 대한 특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여기에 거기에 7번에 보시면 점유 보조자가 점유주가 야 이거 좀 네가 잘 보관하거라, 네가 좀 잘 관리하거라 라고 맡겨놨는데 그 점유 보조자가 자기가 빼돌려 가지고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럼 이게 우리 형사적으로는 형사상, 형법상요. 형법상으로는 이 절취입니다. 도둑입니다. 도둑. 그러면 절취한 그 물건이니까
이 점유 보조자가 팔은 것은 도품을 판매한 거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요, 이 절도한 이 도품을 팔아먹은 것을 횡령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횡령. 이거는 민사상으로는. 민사법으로는 횡령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야, 잘 보관해라 했는데 지가 빼돌렸으니까 이거는 횡령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 과연 이 특칙,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칙에 의해서 점유 보조자한테 맡겨놓은 주인이 있죠. 그 주인은 도품이니까 사간 사람, 이 점유 보조자한테서 매수한 사람한테 내가 선의취득했지만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적용해야 되니까. 자, 여기에 보시면 도품이거나 유실물에 해당될 때만 반환 청구권이 허용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게 횡령품일 때는 이 도품 유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때는 선의 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린다는 거죠. 선의 취득자를 보호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요 부분요. 다른 말하면 점유주가 선의 취득한 사람한테 야, 내놔. 그 도둑질한 그 점유 보조자가 내 물건 도둑질한 것이니까 그 물건은 돌려주세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반환 청구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취득자가 보호되고 이 사람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지.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점유 보조자가 절취한 경우에 빼돌린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물권의 소멸 원인으로서 혼동인데요. 1번 지문은 혼동에서 소멸되지 않는 경우죠. 어느 부동산에 관해 자신의 근저당권보다 연루에 있는 가압류 채권자가 있는 경우 뒤에 가압류 채권자가 들어왔다는 거죠. 등기했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의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면 가압류 채권자들은 부당한 이득을 보는 반면에 근저당권자는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때는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소유자 저당이 있는다 이 말이죠. 자, 요거는 혼동의 예외를 좀 설명하고 있죠. 저게 혼동에 관해서 1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혼동의 예외. 즉 혼동을 인정해버리면 다른 사람한테 제3자에게 부당하게 이득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혼동을 적용해버리면 제3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예외를 인정해서 병존을 시킨다. 그러니까 소멸시키지 않고 혼동을 예외를 인정해서 병존시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소유자 저당권을 인정하는 거죠.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스스로가 저당권자 되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죠? 1번이 그죠? 1번. 자, 이런 내용이에요. 의미가. 예컨대 어떤 건물, 갑소유 건물을 해볼까요? 여기에 제일 첫 번째로 갑이 돈이 필요하니까 을한테 근저당권, 1번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빌려줬다는 거죠. 이렇게. 이 건물에. 근데 갑이 병한테 돈을 빌려 쓴 게 있어서 채권자인데요. 이게 채무자고요. 역시. 자, 일반 채권자. 돈을 갚을 때가 되는데 갑이 안 갚으니까 병이요. 법원에 가서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판결문을 받은 다음에 이 건물에다 압류한 거죠. 이렇게 압류 등기. 그러니까 이 채권자가 압류 채권자예요. 그죠? 압류해놨어요. 압류. 자, 이러고 난 뒤에 말입니다. 이 뒤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 갑의 소유권을 샀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권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보면 을이라는 사람은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요 현상이 뭐냐?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이 발생하죠. 이렇게 혼동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혼동을 적용하면 제한물권이 소멸하죠. 그러니까 제한물권이 뭐예요? 근저당권이죠. 근저당권이 소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을이라는 사람은 그냥 혼동을 적용해버리면 소유자일 뿐입니다. 소유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한테는 이득이 생기죠. 이 사람이요. 압류 채권한 이 병이란 채권자는 이익이 생겨요. 이익. 어떤 이익이 생기냐면 자기가 병이 압류할 당시에는 이 1번 근저당권자가 당의 목적물로부터 경매가 되면 얘가 제일 먼저 변제받아 나가고 남는 돈이 있으면 자기가 다른 일반 채권자와 동등하게 자기가 변제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혼동을 적용해서 근저당권 소멸했다고 해버리면 그런 다음에 이 건물을 경매했을 때는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이 우선 변제 못 받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는 안전하게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그죠? 이게 뭐예요? 부당한 이득이 생겼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혼동을 발생시키지 않아야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소유권의 저당권이 그대로 병존하다 이렇게 한 거죠. 근저당권이 그냥 이렇게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 을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근저당권자다 이렇게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말하냐? 소유자 저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자 저당은 원칙적으로요 우리 민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소유자 저당은 일반적으로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소유자 저당 이 부분요 원칙은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 그런데 예외적으로 바로 혼동의 예외가 발생할 때 요때만 인정될 수가 있다. 이러되네요. 소유자 저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유자 저당. 이렇게 정리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인데요. 93페이지 점유권 보시면 점유권 사회 통념상 건물을 만약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건물의 부지는 대지죠. 대지. 그 대지도 함께 점유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매수하여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소유권을 취득하여 점유를 했다라고 하면 그 대지인 부지도 함께 점유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네요. 건물 부지의 점유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점유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그 건물을 부지를 점유했다고 할 수는 없겠죠. 언제나. 그죠? 내용이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그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 이것은 자주 점유에서 타주 점유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뭐 그런 내용을 한번 여러분 살펴봐 두시고. 그 다음에 점유 보조자 한번 볼까요? 94페이지. 점유 보조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요 지시 복종 관계인 보조 관계가 있는 거죠.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요. 이 보조 관계는 복종 관계입니다. 지시에 따르는 복종 관계. 이걸 통해서 물건을 지배하고 있을 뿐이죠. 따라서 이 사람은 점유권이 없다 이렇게 했죠. 이런 사람입니다. 예컨대 뭐 가정부라든지 뭐 운전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1번 고속도로 부지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가 독립한 점유주체로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죠. 이게요.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을 봐야 된다. 그죠? 고속도로가 만약에 대한민국 소유자가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건설부 장관, 그 당시에는 그러네요. 95년도 당시에는 건설부 장관이었네요. 건설부 장관의 대행기관으로서의 한국도로공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당의 한국도로공사 자체는 점유 보조자에 불과하고 그 스스로가 점유주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것이 1번입니다. 그 다음 2번 보시죠. 2번. 2번의 의미 있죠. 점유 보조자에 대하여 퇴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느냐. 다른 말하면 방해 제거 청구나 방해 반환 청구나 아니면 반환 청구에서 상대방이 점유 보조자가 될 수 있는가, 이걸 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은 점유자여야 하지 점유 보조자는 안 된다. 청구하려고 하면 누구한테 하라고? 상대방은? 그래요. 현재 점유자. 이 점유자가 직접 점유하든 간접 점유하든 점유자여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야, 내 물건 내놔, 돌려줘, 이렇게 할 때요. 점유 보조자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 거죠. 이것이 이제 2번의 이야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는 자이고 그 점유 보조자에 불과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3번은 부부 사이에서 말이죠. 부부 사이에서 처는요, 남편과 공동 점유자입니다. 그죠? 부부 사이에서 남편과 처는 공동 점유자입니다. 보조자 아니에요. 보조자 하면 틀린다. 보조자 아니다, 이걸 말하죠. 자, 그 다음에 간접 점유인데요. 간접 점유에서는요, 거기에 다음 페이지 2번, 95페이지에 2번 보시죠. 이 간접 점유자의 점유가 간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되었다라고 하려면 여기에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당해야 됩니다. 직접 점유자의 점유 자체가 침탈당한 때, 이때 간접 점유자의 점유도 침탈되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게 2번이죠. 2번.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의 양도한 경우,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 경우에는 이 직접 점유자 스스로 침탈당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도 침탈당했다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침탈당한 것이 아니라면, 이게 아니라면 직접 점유자도 반환 청구할 수 없을 것이고 간접 점유자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겠죠. 상대방한테, 그죠?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95페이지에는 자주점유, 타주점유인데 거기에 1번 자주점유라는 것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 이것을 자주점유의 소유의사라 그래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요. 자주점유의 입증. 3번. 거기 보시면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여사는 객관적으로 점유 권한의 성질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죠? 점유 권한의 성질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했죠. 그러니까 자주점유의 판단은 소유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것이고 유무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있으면, 그죠? 있으면 자주점유라고 해석한다. 그러면 소유의사가 있는지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것은 점유 권한의 객관적 성질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렇죠? 점유 권한의 객관적 성질,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 3번. 그 다음에 4번에 악의의 점유, 악의의 무단 점유, 이것을 입증하면 악의의 무단 점유임을 이것을 증명, 입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타주 점유로 전환됩니다. 자주 점유가 타주 점유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끝부분에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여기 악이죠. 잘 알면서,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자주점유, 소유의사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의의 무단 점유임을 입증하면 자주점유 추정은 번복되어 타주점유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자, 그 정도로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이 뭐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이런 내용들이죠. 예컨대 10번 같은 거 볼까요? 10번. 공유자의 점유. 공유자의 공유물 점유는 타인의 공유 지분권 범위 내에서는 타주 점유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죠. 특별히 뭐 설명할 게 없네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만약에 명의 수탁자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역시 타주 점유라고 해야겠다. 이래 되겠죠. 또 앞에서 한번 봤습니다만 매매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매도인이 대금을 받고 말이지 아직 매수인한테 당의 목적을 인도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역시 이것도 타주 점유라고 해야겠다. 이러겠죠. 물론 지상권자의 점유라든지 뭐 전세권자의 점유라든지 또 유치권자의 점유라든지 또 임차인의 점유라든지 전부 다 또 뭐예요? 타주 점유가 되겠죠. 이런 성질이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쭉 한번 살펴봐 두시면 좋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 쭉 자주점유, 타주점유의 유형으로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한번 여러분 봐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98페이지에 디귿 동그라미 가볼까요? 98페이지에 디귿. 여기 가면 매매 대상 대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이 점유하는 것 이랬죠. 이게 중요한 것은 상당히 초과했다는 뜻이 중요합니다. 자, 매매했는데요. 매수인이 예컨대 1000평의 토지를 내가 샀어요. 근데 그게 1500평이 점유하고 있다. 그 토지가 1500평이더라. 그러면 500평 정도 이렇게 만약에 더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정도면 누가 봐도 야 이거 1000평 치고는 아주 넓네.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뭐라 하냐 상당히 초과했다 이렇게 해요. 이럴 때는
초과된 부분은 뭐예요? 자주점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타주점유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객관적이란 거예요. 이렇게 의미가. 이런 것도 여러분 한번 참고해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이요. 그 리얼에 보시면 타주점유자가요.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는 것만으로 자주점유로 바뀌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등기 이전만 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이 소유 의사가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설령 그 점유자가 자기 마음속으로는 내가 가져야겠다 맘 먹고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관적 의사죠. 그런데 이게 소유 의사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에 객관적으로 새로운 권한이라는 게 발생해가지고 점유 자체가 소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구나 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 의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주 점유자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자주 점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단이다. 그렇죠? 자, 그것도 역시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미염이 있죠. 요 미염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상속인이 점유죠. 상속인. 예컨대요. 피상속인, 즉 사망하신 분이 점유하고 있는 그 점유물이 타주 점유로 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속인은 점유권을 승계받잖아요. 이때 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 자체를 승계받은 거예요. 상속받은 거예요. 상속. 그러니까 당연히요.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면 상속인의 점유도 타주 점유로 승계받은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상속인이 나는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점유가 타주 점유지만 나는 자주 점유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요. 바꾸고 싶으면 상속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이런 원인 가지고는 이렇게 자주 점유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또 이 상속인이 자기 마음속으로 나는 내 혼자 자주 점유할래. 난 소유의사 가지고 점유할래. 이거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새로운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속 이외의 새로운 권한을 갖추어야 이걸 갖추어야 타주 점유에서 자주 점유로 이렇게 전환된다는 거죠. 예컨대 이 상속인이 당해 타주 점유의 목적물의 소유자한테 가서 내가 매수하겠습니다. 내한테 돈 드릴 테니까 내한테 파시죠. 이렇게 했을 때 그 소유자가 좋아 그럼 내가 팔게 라고 해서 둘이가 합의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매수인의 점유가 되니까 자주 점유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새로운 권한이죠. 매매 계약이죠. 이러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 좀 정리를 해두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가면 점유권 취득의 효과가 나옵니다. 점유권 취득 효과는 거기에 점유 승계에 관한 이야기로서요. 양갈 1번 자기만의 점유나 전 점유자와의 점유를 병합 효과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뭐냐? 바로 우리 민법 199조를 해석하는 거예요. 199조 점유 승계 효과죠. 민법 199조 여기에 보면 이 승계한 승계인은 뭐예요?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자기의 점유와 합쳐서 병합시켜서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죠. 이것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점유 승계받은 승계인은 분리 병합 선택이 자유롭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죠? 이것을 지금 그 판례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다만 포괄승계의 경우 했으니까 포괄승계는 뭐예요? 이 승계인이 상속인을 예를 들면 되겠죠. 상속인은 분리는 할 수 없어요.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할 수 없고 언제나 피상속인의 점유를 병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상속인 점유 이게 되겠죠.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하려면 분리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속 이외의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점유가 개시되어야 분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자, 그 내용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점유의 적법 추정력 했는데 여기는 동그라미 1번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 이것은요 민법 200조 적용을 말하는 건데 1번 동그라미 보시죠. 등기부상에 돼 있는 점유는요 등기를 가지고 해야 되죠. 그죠?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의 추정력에 의한다. 이 말이죠. 점유의 추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등기의 추정력에 의한다. 이것도 좀 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1번과 2번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2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가면 선의점유자의 과실 취득권이 있습니다. 그 안에 1번 선의의 점유자라는 것은 해가지고요. 판례가 있죠. 선의의 점유자라는 것은 과실 취득할 수 있는 본권이 자기한테 없음에도 있다고 적극적으로 오신한 점유자일 뿐만 아니라 그 오신한데 대하여 오신에 대하여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 판례가 이야기하고 있죠.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오신을 인정해 줍니다. 그것이 1번입니다. 1번 선의 점유자. 알아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3번에요. 선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의 과실 속에는 천연과실, 법정과실, 그리고 준과실도 포함하죠. 준과실. 이 준과실이 뭐예요? 바로 사용이익이요. 당의 점유물을 사용하여 이익을 본 요 사용이익, 이 자체가 준과실이에요. 준과실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질문요.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선의 점유자의 부주의 때문에 상대방 회복자한테 손해를 끼쳤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가면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인데 비용상환 청구권에서는 1번 지문 비용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는가 했죠. 비용상환 청구권의 행사 시기 요건 알아두셔야 되죠. 거기 보니까 해놨죠.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할 때 행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회복자가 당의 점유물 반환을 청구해서 청구를 받게 됐을 때 아니면 아예 점유자가 회복자한테 야, 점유물 가져가세요. 줄게요 하고 돌려줄 때 반환할 때 이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용상환 의무자는 당연히요. 현재 회복을 행사하는 사람, 그죠?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 회복자가 되겠죠. 현재 회복자한테만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그 6번 한번 보세요. 통상 필요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만약에 점유자가 자기가 그 점유물로부터 과실, 열매를 먹었다. 자기가 취득했다라고 하면 통상 필요비는 청구 못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계를 점유하는 자가 그 기계장치를 계속 사용함에 따라서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했다면 그 사용 이익을 위해서 들어가는 통상 비용이기 때문에 이 통상 비용, 교체, 수리비에 대한 상환 청구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놨죠. 이게 바로 통상 비용이기 때문이죠. 통상 비용 상환 청구. 이것은요, 과실을 취득했기 때문에 안 된다. 과실을 취득했을 때는 통상 비용의 상환은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점유보호 청구권. 이 말은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것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입니다.
물권 청구권. 그러니까 당연히 반환 제거 예방 청구이죠. 이것은 우리가 침탈 당한 날로부터 방해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어 있죠. 이 1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 이것을 우리는 제척기간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제척기간을 우리 판례가 뭐라 그랬냐? 바로 출소기간이다. 즉 점유의 소를 재개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출소기간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것을 이제 조심하시라는 거죠. 그죠? 점유의 소 재기기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으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